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척추를 검사해보자 이런 얘기 듣고는 고개를 갸웃거렸던 경험 있으신가요? 조금만 걸어도 다리에 힘이 빠지고 힘들어서 자꾸 주저앉게 되는 분이라면 좀 더 주의 깊게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주 우리병원 김재엽 원장과 함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 중 하나인 척추 협착증.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 쪼그리고 앉아서 쉬어야 한다면 척추의 건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척추 협착증의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 척추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예. 우선 이 척추관 협착증이란 건 어떤 질환인가요? 쉽게 한마디로 말해서 협착증이라고 하면 좁아진 거죠. 네. 이 모형에서 보시다시피 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신경이 쭉 내려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콜라병 내지는 호리병처럼 위에서 내려오던 원통형이 어느 부분에 가서 이렇게 홀쭉하게 예. 좁아진 부분이 있는 걸 보고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신경이 많이 압박이 되면 경우에 따라서 요통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다리가 땡기기도 하고 오래 걷지도 못하고 심한 경우에는 마비가 생기거나 예. 아니면 소변 내지는 대변 장애가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증상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말보다 가져온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위에 보시는 사진은 가운데 부분이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신경에 해당을 하거든요. 예. 그 부위가 아래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많이 좁아져 있죠. 네. 이걸 전형적으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방금 전에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좁아지는 걸 협착증이라고 하는데 예. 여기에도 종류가 있나요? 이제 심각하게 보면 우리가 이제 중심부, 이 중간 부분이 그 좁아진 부위도 있고 신경이 가해 쪽으로 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있는데 이 부위를 네. 추간공이라고 합니다. 이 부위만 중점적으로 좁아진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병태 생리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선천성이냐, 후천성이냐, 그리고 이제 후천성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퇴행성으로 이렇게 협착증이 왔느냐, 아니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결함이 생긴 이유로 그러느냐. 우리가 태어날 때도 우리가 코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죠. 네. 그래서 이 신경이 지나가는 관이 태어날 때부터 좀 좁아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만 변화가 생겨도 협착증의 증상이 좀 증폭되어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는 퇴행성으로 여러 가지가 우리 그 나이가 들면 우리가 관절 부위에 굳은 살이 배기죠. 예. 마찬가지로 허리 안에서도 신경은 그 물이 차 있는 말랑말랑한 고무 물풍선처럼 되어 있는데 네.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굳은 살이 배기면 신경이 눌려서 그런 협착증 증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혹시 이 외에도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는 이유가 또 있나요? 사실은 주로 우리가 임상에서 많이 보는 것들은 예. 거의 다 퇴행성에 의해서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90% 정도가 퇴행성으로 옵니다. 주로 4, 5번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여성이 남성보다는 한 3배에서 5배 정도, 그래서 호르몬도 어느 정도 영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일단 처음 시작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이 디스크라고 하는 부분, 이 추간판이라고 하는 데가 원래 물침대처럼 탄력성이 많은 구조인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물 성분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가라앉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뒤에 보시면 뒤에 관절들이 있습니다. 디스크 뒤에는 2개씩 양쪽으로 관절이 있는데요. 이런 게 우리 그 시골에서 많이 일하시는 어머니 아버지 보시면 관절을 많이 쓰면 여기가 두꺼워지죠. 네. 네, 마찬가지로 여기에 힘이 많이 걸리면 관절이 많이 두꺼워집니다. 그러면 요 안쪽에 그 관이 있는데 그쪽 부위를 누르게 되겠죠. 뭐가 자라나게 되고 네. 그리고 이 주위에 정상적으로 있는 인대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얇은 인대가 있는데 이게 나이를 지나면서 이게 쭉 두꺼워져요. 그러다 보면 신경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작아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협착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게 어느 한순간 어느 한 이벤트로 인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 퇴행성 변화가 점차로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연속된 과정에서 일어나는 병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르신들은 허리 통증이나 뭐 근육 통증 많이들 느끼시잖아요. 예. 이렇게 협착증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다른 질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증상만으로는 사실 이렇게 감별을, 이게 협착증이고 이게 디스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한 3-4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요추증이라고 해서 이제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 허리가 좀 뻐근하고 관절이 무겁고, 모호한 요통, 둔부통, 엉덩이 쪽이 좀 아프다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예. 두 번째로 이제 꼭 감별해야 되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신경이 눌려서 이렇게 간헐적으로 이렇게 잘 못 걷는 증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혈관이 막혀서 요즘엔 동맥경화도 많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혈관이 막혀서 잘 못 걸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 임상 경험으로도 다른 데서 협착증이 어느 정도 있어요. 진단해 보니까 어느 정도 있는데 있는 정도에 비해서는 우리가 잘 못 걸으시는 증상이 너무 심한 분들은 한 번쯤 의심해 봐서 우리가 혈관이 막혔을 경우에도 그렇게 잘 못 걸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초 신경 병변이라고 해서 흔히 만성 질환들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당뇨병. 예. 이제 그러신 분들이 꼭 장갑 이렇게 낀 것처럼 이렇게 말초부터 조금씩 감각이 이렇게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감각이 떨어지니까 이 다리 끝에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다리가 감각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도 좀 감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걷다 보면 또 고관절에 이 관절염 같은 게 있어도 우리가 임상적으로 보면 척추가 4-5번이 좋지 않아도 꼭 고관절 쪽에 증상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관절 증상인지 아니면 척추 때문인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요부 변성 후만증이라고 해서 허리가 비정상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굽어지는 갔는데 뭐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허리가 앞으로 이렇게 굽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요부 변성 후만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증상이 모호하기 때문에 같이 감별을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그런데요,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난 후에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이렇게 엑스레이상으로만으로도 협착증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엑스레이 가지고 협착증을 진단할 수는 없고요. 유추를 할 수는 있습니다. 어느 부위가 주간판 높이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으면 저쪽에 협착증이 있을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 근데 사실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관의 넓이를 확인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겉에서 엑스레이는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뭄에 수돗물이 잘 안 나오면 겉에 관은 멀쩡한데 그 안에가 이렇게 막힌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걸 협착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CT나 MRI를 찍어야지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CT는 약 70% 정도의 진단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지는 MRI가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은 또 비용적으로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보통 진단을 하려면 CT나 MRI를 찍어야지만 확인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요, CT나 MRI를 촬영을 해서 협착증이라는 걸 진단을 받으면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일단 치료의 프로토콜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그 정도가 있겠죠. 우리가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침상 안정이나 우리가 허리가 많이 아플 때도 쉬게끔 하긴 하는데 되게 요즘에는 3일에서 일주일 를 넘게 쉬기는 안 하거든요. 빨리 보행하는 게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나 그리고 또 신경 치료라고 해서 허리에 이제 신경 치료를 한다든지 신경에 영양 공급을 한다든지 혈액 공급을 높여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척추 교정 치료라든지 보조기. 요즘에는 이제 이런 운동을 기본으로 하고 수술 말고 시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수술은 우리가 뼈를 붙이거나 째가지고 어디를 이렇게 넓혀주거나 그러는데 요즘엔 시술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제 외래에서 할 수 있는 거라든지 뭐 1박 2일로 해서 이렇게 당일날 할 수 있는 것들로 해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런 그 자세한 것들은 하나씩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척추 전문 김재엽 원장과 함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몸이 아프고 불편해서 병원을 찾는 환자 가운데는 여러 가지 다른 증상과 함께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같은 답답함으로 나타나지만 그 증상이 알려주는 질환은 참 많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수병원 이나은 과장과 함께 가슴 갑갑함, 가슴 통증을 일으키는 질병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가슴 통증 한 가지 원인만은 아닙니다. 다양한 질환이 가슴 통증으로 증상을 나타내는데요. 가슴 답답함, 가슴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내과 전문의 이나은 과장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병원을 찾는 분들 가운데 가슴 답답함으로 그런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병원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렇게 딱 들어오시는 모습만 봐도 어디가 아프겠다 싶은 사람들도 있지만 예. 사실은 그런 분들보다는요, 저희들도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머리가 아프다든지 어지럽다든지 가슴이 아프다, 기침을 한다라는 증상들도 다 한 가지 질병만을 나타내는 것들이 아닌데요. 네. 그중에서 가장 어렵고 고민이 되는 증상이 아마 내과 선생님들이라면 가슴 답답함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슴 답답함, 가슴 아픔, 또 이렇게 가슴 이렇게 미식거린다, 두근거린다, 아프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한번 대략적으로 얘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가슴 답답함 하면은 네. 뭐 여러 가지 질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증상 중 하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도 여러 가지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아무 일이 없이 그냥 자식이 속을 썩여서 뭐 남편이 속을 썩여서 답답하다 하시는 네. 아주머니들도 있고요. 예. 네, 기침을 오래 해서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심장이나 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혈관이 막혀서 가슴이 아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증상이 심한 분들부터 굉장히 심하지 않은 분들까지 뭐 생명 위독한 환자들도 가슴 아프다는 가슴 통증으로 좀 증상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과에 오시는 분들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가슴이 아프다고 표현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가슴이 답답하다, 아프다라고 하면 보통은 뭐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의심을 해보곤 하잖아요. 네. 그런데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이 가슴이 답답하다, 뭐 가슴 통증이 있다 하면 어떤 걸 먼저 의심하시나요? 네, 사실 저희도 가장 무섭고 두려운 증상이 심장병이기 때문에 네. 가장 응급이 되는 심장병부터 배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병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증상이 시작됐는데 점점 이 증상이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조금 부담을 간다, 생활하는데 조금 힘이 든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빨리 심장에 대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말할 때, 뭐 잘 때 이럴 때는 괜찮은데 심하게 운동을 한다든지 힘을 쓰고 땀을 나는 운동을 할 때 특히나 그때 가슴이 불편하고 답답하시다고 한다면 심장에 이상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예. 응급사항이 발생하면 빠른 시간 안에 치료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심장 문제가 있는지 먼저 상의를 해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또 무엇인가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의사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가슴 답답함이 있다고 해서 꼭 심장의 문제는 아니니까 네. 다른 장기들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가슴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심장 말고요. 주변에 폐도 있고요. 예.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식도를 통해서 위로 음식물이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런 모든 장기들이 사실은 이 가슴 부위에 많이 뭉쳐져 있습니다. 네. 이것뿐만 아니고 가슴을 둘러싸고 있는 뼈도 있고요. 근육도 있고 피부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장기만 가슴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 겨울철에 유독 심하게 가슴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게 그러면 계절과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 문제가 사실은 가장 위급하고 힘든 증상이긴 한데요. 예. 특히 요즘 같이 날씨도 변덕스럽고 계절도 많이 춥고 환절기뿐만 아니고 이렇게 매연, 먼지 이런 것들도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호흡기 증상도 또한 이렇게 가슴 통증을 많이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면서 기침을 하신다면 먼저 이렇게 호흡기 쪽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단순히 폐뿐만 아니고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는 코부터 이렇게 숨이 들어가는 기관지부터 폐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장기들이 또 모여 있기 때문에 가슴 통증이 같이 동반된 기침인 경우에는 호흡기 쪽도 한번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천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식도 단순히 기침뿐만 아니고 가슴 답답하고 숨이 차고 하는 증상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한번 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감기가 오래돼도 네.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기가 원인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사실은 감기 증상이 일주일 이상, 2주일 이상 이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환자분들에 따라서는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장기들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들이 자극하고 지나간 흔적들이 기침이나 가슴 불편한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은 사실은 감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감기가 지나간 이후에 기관지 천식이라든지 알레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감기가 오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침하고 답답한 증상이 좀 지속된다 싶을 때는 호흡기 관련 검사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호흡기 관련 질환도 의심해 네.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생각보다 천식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천식이 사실은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쌕쌕이고 숨이 차고 이렇게 할아버지들이 예. 하는 기침이 천식이라고만 생각을 하셨는데 사실 요즘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한 5명에 1명 정도는 잦은 기침을 하거나 만성적으로 환절기만 되면 재발을 한다. 아니면 꽃가루를 맡으면 기침을 한다. 숨이 차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사실 심하지 않은 천식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단순 감기처럼 기침하시는 분들부터 쌕쌕이는 소리 나는 분들, 또 가슴이 아프다, 답답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래만 목에 붙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천식의 좀 다양한 범주에 들어가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럴 때는 호흡 기능 검사라고 해서 실제로 폐에 문제가 있는지 보는 검사들이나 이렇게 CT같이 이미지를 통해서 기관지에 염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가슴 답답함의 원인으로 심장병이나 아니면은 호흡기 질환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밖에도 다른 질환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아까 이제 장기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혈압이나 당뇨 이렇게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가슴이 좀 아프고 답답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혈압, 당뇨 같은 이제 만성 질환이신 분들은 실제로 증상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분들도 있고요. 기침이라기보다는 가슴이 답답하다, 몸이 붓는다, 며칠 전부터 숨이 가쁘다 이런 증상들이 좀 차례로 증상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만성 질환이신 분들은 사실은 이 병 하나만 문제가 되면 참 좋겠지만 안 좋은 친구들을 다 데리고 오는 질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네. 혹시 약을 규칙적으로 잘 복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숨이 차고 답답하다, 붓는다라는 증상이 있으시다면 다니시는 선생님들이랑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가슴이 불편하고 답답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심장이나 폐에 물이 찼거나 붓거나 또는 콩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가슴 통증이 정말 많은 질환과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나만 가지고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굉장히 다양한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환자를 보기 때문에 생각할수록 어려운 증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요, 젊은 분들 중에 만성 질환도 없고 이런 분인데 가슴이 답답하고 또 아픈 증상을 호소하면 이런 분들은 뭘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젊은 분들도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쪽이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가슴이 아프다고 검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게 비율로 보면
젊은 분들도 스트레스도 많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활 습관을 이렇게 갖기 어려운 환경이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장 흔하게는 위장병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음식을 먹고 이렇게 식도를 들어가서 위까지 지나가는 길이 또 가슴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복부 이렇게 배가 좀 불편하다, 아니면 속이 쓰리다, 아프다, 답답하다라는 증상이 이제 많이들 들여보셨겠지만 역류성 식도염 같은 증상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고요. 식사나 음식 섭취와 관련돼서 또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신물이 넘어오면서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한번 소화기 쪽에 문제가 없는지, 내가 이제 염증은 없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사를 받아서 네. 가슴 통증의 원인을 찾는 경우도 있겠지만 검사를 통해서 찾지 못하는 원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흉통이라고 하는데요. 가슴이 아픈 분들이 병원에 와서 원인을 찾게 되는 경우는 한 대략 60-70%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0-30% 정도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고민스러운데요. 사실은 어떤 장기가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맨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화병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하는 것들 때문에도 통증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곤란이 숨이 잘 안 쉬어진다, 숨이 자꾸 가빠지면서 명치 끝이 아프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실제로 소화기 아니면 폐나 기관지 이런데 아니면 심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생활 컨디션이나 본인의 스트레스 정도나 또는 이제 기분 상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고려를 해보셔서요. 일단 큰 장기에 문제가 있는지 먼저 검사를 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상황에 따라서 좀 맞춰서 치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내과 전문의 이나은 과장과 함께 가슴 통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질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절을 즈음해서는 명절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통이 심해지거나 소화불량이 생기고 허리가 아프고 어지럼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무력증으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명절증후군은 스트레스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명절 즈음에서 겪었던 신체적, 심리적인 고통이 우리 몸에 각인돼서 신체적인 이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스트레스라는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로 꼽힐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적절한 휴식과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